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3에서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 이제 척도, 평가에 관한 문제구나.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 작성 시 유의할 점 한 가지를 쓰고 김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칭과 개념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인데 평가 중에서 나올 건 척도법의 그 명칭과 유의점 쓰고, 두 번째는 김교사가 어떤 평가 도구를 썼는데 그 평가 도구를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그 명칭과 개념을 써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엇이냐 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모둠을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과 같은 정의적 요소도 반영해야겠어. 정의적 요소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진술문을 몇 개를 만들어서 설문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신뢰도는 직접 점검해보자. 학생들이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하며 그 등급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해준 척도법을 써야지. 진술문에 등급을 쓰자는 거잖아요. 정의적 요소를 쓰면서 등급은 뭐 좋음 1, 2, 3, 4, 5, 보통, 뭐 싫음, 매우 싫음,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등급으로 나타내면서 정의적 요소를 판단한 것은 바로 리커트 척도를 의미합니다. 리커트가 정의적 요소를 판단하는 척도 명칭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그것도 등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리커트 척도에 대해 쓰는 거구나 해서 키워드를 리커트 척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야 될 게 리커트 척도 제작 시 유의점에 대해서 바로 딱 생각을 하셔야죠. 이해되시죠? 리커트 척도 제작 시 유의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 5가지 중에서 반응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이고 매우 싫음, 보통, 중간, 좋음, 매우 좋음인데 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생각이 없.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학습자들은 이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찍냐면 다 중간에 찍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리커트 척도 제작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핵심 사항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유의점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하는 응답 X 이렇게 표시해놔야죠. 유의점에. 키워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키워드로 나는 나중에 유의점을 적어야지. 두 번째, 설문 문항으로 쓸 진술문을 만들 때 이 척도법 유의점을 꼭 지키자. 그리고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할 텐데 반분 검사 신뢰도는 나는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하는 신뢰도 추정 방법을 쓰는구나. 그래서 평가를 2번 실시하는 거는 동형 검사 신뢰도와 그 재검사 신뢰도가 있잖아요. 맞죠? 동형 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는 모두 다 무조건 시험을 2번 실시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시험지든 아니면 동일한 유형의 시험지를 바로 실시하는 것, 어쨌든 시험을 2번 실시하는 거고,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하는 신뢰도 추정 방식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반분 신뢰도와 문항 내적 일치도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반분 신뢰도는 단점이 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자니까 바로 뭘 하자는 거죠. 문항 내적 일치도에 대한 개념을 쓰라는 거구나.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드화 시키면 바로 리커트 척도와 유의점. 유의점은 뭐다? 응답 반응이 없는 경우로 해주고, 신뢰도 측정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뭘 쓴다? 문항 내적 일치도를 쓴다. 이렇게 키워드화 시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째 문제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교사는 더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한다면 평가 도구를 제작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나가려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정의적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변화 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 도구가 양호한지, 좋은 평가 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평가 도구의 제작 및 점검이라고 저는 키워드화 시켰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를.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바스의 지도성 명칭. 바스는 변혁적 리더십을 바로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만 알면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바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비전교육학 강의를 올릴 때 거의 대부분 학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학자를 써놨었고, 그 학자와 그 명칭을 항상 같이 여러분께 제시했었어요. 뭐 앵커드
정착 모형을 한 사람은 누구고 뭐 앞에서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학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학자만 나와도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바스가 나오면 아 변혁적 리더십이구나.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명칭만 쓰면 되네.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무엇이며 그 하위 요소가 쓸 필요는 없고 변혁적 리더십의 명칭만 쓰면 되는구나. 그리고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쓰는 거구나. 아 변혁적 리더십을 쓰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이 문제는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쓰는 게 더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따지고 보면.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성이 필요하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처하자. 이게 뭐 이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학생들의 혁신적 창의적 사고의 자극제가 된다. 이건 지적인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동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을 개발시킨다. 이게 전부 다 그냥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만 적으라 이겁니다. 명칭만 적으라 했는데 개념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포인트는 명칭만 적으면 만점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을 독서를 하면 변혁적 리더십이 향상될 수 있어요.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들을 읽으면 나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 이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가를 써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장학이나 학교 문화적 관점에서 물어보는 교육 행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 관점에서 쓸 거고 두 번째 멘토링 장학에서 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고요. 멘토링 장학을 왜 쓸 수 있냐면 어쨌든 동료 교사라고 하는 것도 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동료 교사예요. 교장, 교감, 선생님 빼고는 다 동료 교사입니다. 동료 교사분들 중에서는 30년직, 20년직 경력을 이미 쌓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미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분들이 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멘토로 설정해서 내가 배운다면 변혁적 리더십을 더 효율적으로 내가 향상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 자체가 맞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와 의견이 맞는 동교과에서 혹은 비슷한 사람들 어떤 교사들끼리 모여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변혁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즉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합의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여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도 이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론을 쓸 거면 방향을 딱 잘 생각해야 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나의 생각을 쓰는 거죠.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의 어떤 지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고 앞에서 혹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학습 경험을 잘 내리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했고 혹은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잘 측정하고 평가 도구가 좋은 평가 도구인지 잘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내적인 개발, 스스로 어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걸 갖추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번째 키워드는 내적인 개발, 즉 리더십 향상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이렇게 키워드화 시키면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물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키워드화들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를 서로 10분 안에 다 적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본론 그냥 1, 2, 3, 4 이렇게 해주시고 강점 지능, 대인관계 지능, 10여 과제는 이 세 개 키워드는 적어야겠죠. 그다음 이 학습 과목 이거 적으시고 기회 만족, 잠재 교육과정 정의랑 참을성. 그다음에 세 번째 리커트 척도와 신뢰도 측정 방법, 유의점 뭐 예외 없는 거. 그다음 문화적 일치도, 변혁적 리더십 명칭, 신장 방안은 전문적 공동체 멘토링 자가 이렇게 제가 적은 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많이 적은 거고 키워드는 빨리빨리 날려 적어가지고 딱 핵심 키워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방안, 즉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해?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지능을 이해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이 서론에 적을 거예요. 두 번째, 이 학습 경험을 잘 분석하고 왜냐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받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사는 학습 경험을 잘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학습 경험에 따른 결과도 잘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습 경험 해석 및 결과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서론에 넣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평가 도구의 제작 및 점검, 마지막 변화적 지도 지도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넣어서 서론을 구성할 거고, 결론은 따로 키워드화 시킬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 나는 결론에서 뭘 할 거다 요약을 해주고 내 주장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면서 결론을 마무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화를 시킨 다음에 이 서론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까 앞서 보여드린 답안지에 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초수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